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관동별곡에 대해서 조금 했죠. 관동별곡에서 우리가 정철이 비로봉을 올라가지 않는 이유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조금 사실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지금까지 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 부분을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앞서서 말했듯이 사실 이 그림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도식화하고 그려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선생님은 단지 그 도식화 과정을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라는 걸 여러분한테 시범을 보이는 거지, 이것이 뭐 너무 잘했다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니까 너무 그림의 사실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관동별곡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관동별곡은 그냥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철이 자신의 어떤 향촌이었던 전남 창평에 은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네가 강원도에 관찰사로 가라. 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원도를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임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금강산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관찰사로 가는 거예요. 관찰사라는 건 이 사람의 어떤 공적인 자아입니다. 관찰사로 가지만 하지만 하필이면 가는 곳이 어디야? 강원도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황금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물론 여러분들도 연휴가 아니고 저도 연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주말에 쉬고 부처님 오시는 날 정도만 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긴 황금 연휴를 맞아서 지금 강원도가 난리가 났대요. 해외여행 못 가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강원도로 몰려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제주도와 강원도잖아요. 그런데 이때 강원도로 간 거야. 일을 하러 가는데 하필 강원도야.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찰사로 가긴 하지만 어떤 내가 신선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신선처럼 놀고 싶다는 거예요. 신선처럼 놀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자아가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과 이래야 되는 그 의무감,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날 좋은 봄날입니까? 내가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편과 정말 이 뜨거운 19살의 봄을 이따위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수많은 상념들이 오가잖아요. 그런 갈등을 정철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갈등이 이 관동교육 전체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요 두 개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공적인 자아가 드러날 때는 주로 어떤 사상이 드러나겠어요? 당연히 유교 사상이겠죠. 유교 사상이다 보니까 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임금님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고요. 결국은 애민정신, 내가 관찰사로 가니까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니까 정치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에 반면에 도교적인 마음이 드러날 때는 놀고 싶어요. 누구처럼? 신선처럼 놀고 싶어요. 그리고 노는데 지금 정철은 나이 40 정도에 지금 여기를 갔다고 해요. 빠지지 않는 거 술이죠. 자, 여러분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술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미안해요. 이게 자꾸 이렇게 꺼지네요. 왜 이렇게 꺼지죠? 잠시만요. 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남 창평에 있었어요. 창평의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한자성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연하고질, 천석, 고항. 이거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 관동현 별곡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유명한 이황의 도산 12곡에도 나옵니다. 연하, 천석, 안개와 노을, 그리고 물과 돌, 자연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칩거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임금님 감사합니다, 땡큐 한 다음에 강원도로 가죠.
강원도로 가는 여정이 지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먼저 평구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를 돌아서 가죠. 돌아서 갔더니 지금 치악이 어디 섬강이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이게 오늘날 강원도 원주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 여정을 거쳐서 자 소양강에 갑니다. 소양강 오늘날 춘천이죠. 근데 이 소양강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한강은 누구 계신 곳이었어요? 한강은 임금님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면 한강에서 소양강은 어디로 흘러간단 말이냐라는 건 누구 생각하는 거야? 임금 생각하는 거죠. 임금 생각하니까 여기서 어떤 영군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 다음에 동주로 갑니다. 동주는 오늘날 강원도 철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철원에 바로 뭐예요? 궁예가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동주 철원에 가서 보았더니 그 궁왕의 대궐터에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까마귀하고 까치, 오작은 까마귀와 까치와 까마귀와 까치죠. 오가 까마귀니까. 까마귀와 까치만 지저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권력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흥했다가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흥망성쇠의 어떤 무상함을 느낍니다. 무상함을 느끼는데 여기서 동주 철원에서 북간정이라는 데 올라갔더니 저 멀리 임금님 계신 곳이 보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라를 떠나온 외로운 신하는 물론 나라는 아니죠. 여기서 임금님을 떠나온 외로운 신하가 백발 흰머리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어떤 우국지정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혹시라도 제가 영군 지정과 우국 지정을 구분해라. 이딴 문제는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것은 영군 지정이야. 이건 우국 지정이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그걸 구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게 임금님 걱정하는 거고 임금님 걱정하는 마음이 결국 나라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임금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군 지정이고 이 부분은 우국 지정이야. 그렇게 그걸 철저하게 구분해서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회양이라는 곳에 갑니다. 회양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는 북한 땅인데 이 회양이라는 곳이 중국의 그 급장류라고 하는 선정을 잘하던 사람이 다스리던 동네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회양이랑 똑같으니까 나 정철도 여기 다스리러 가니까 나하고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급장류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누구처럼 급장류처럼 정치를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정을 다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금강산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제 드디어 금강산에 도착을 했어요. 금강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만폭동 폭포였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정을 어느 정도 머리에 넣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만폭동에 갔더니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가 걸려있는데 은 같은 무지개고 옥 같은 용의 꼬리예요. 그래서 멀리서 들었을 때는 우레와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 같았대요. 은, 옥, 눈 모두 다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죠. 어떤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만폭동 폭포, 여러분 폭포물이 막 떨어질 때는 포말이니까 흰색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은 같은, 옥 같은이니까 무슨 법? 직유법을 썼고 이 폭포가 무지개고 이 폭포가 꼬리가 되니까 뭐도 될까요? 은유법도 되는 거죠. 그리고 4km 밖에서 들었더니 우레소리 같대요. 4km 밖에서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그런데 4km 밖에 들었을 때 우레소리 같다. 과장법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가까이서 봤더니 눈 같대요. 멀리서 봤을 땐 이렇고 가까이서 봤을 땐 이렇다. 거리감의 변화를 주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묘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폭동 폭포를 예찬하는 거겠죠. 너무 아름다웠어.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자, 이제 만폭동에서 금강대에 올라갔더니 하계 한 마리 있다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뭐에?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는데 이 봄바람을 뭐와 같다고 표현했느냐? 옥저성. 옥저성이라는 건 옥필이에요. 옥필이 소리에 누가? 이 학이 휙 일어나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서 학을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학이에요. 그런데 이 학을 여기서 호의 현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흰 치마를 입고 검은색 검은색 저고리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학의 머리가 이 부분이 조금 검은가 봐요. 선생님 잘 몰라서 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기는 흰색인가 봐요. 그래서 이 호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전 중국의 서호라는 곳에 서호에 인포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인포라는 사람이 너무 자연을 좋아해서 학을 부인으로 삼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 학이 나를 누구로 알고 서호 옛주인으로 알고 나를 반기는구나 라고 해서 학이 나를 어떻게 한다? 환영한다, 반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지금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막 죽상이야.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학이 날아오르는 걸 보면서 어머, 학이 나를 반기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쵸? 지금 금강산 들어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 학이 나를 반기는구나. 이렇게 뭔가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학을 데려다가 표현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죠. 진월대를 갔더니 봉오리를 봅니다. 진월대에 앉아서 소향로와 대향로를 보는데 향로라는 거는 여러분 향 같은 거 피울 때 그 그릇이 향로잖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 소향로와 대향로가 눈알에 굽어 보이는데 진월대에서 본 거예요. 봤더니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산이라는 건 중국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산만큼 어디가 아름답다? 금강산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금강산을 예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가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계심대로 올라갑니다. 계심대로 올라가는 거 맞죠? 계심대로 올라갔더니 이 또다시 봉우리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구나 하고 그 밑에 또 있네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구나라고 하면서 조물주의 솜씨가 정말 야단스럽기도 하다.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오리들이 나는 것 같고 솟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역동적이죠. 이렇게 역동적으로 묘사를 해요. 더군다나 이 봉오리들은 동해 바다를 박차고 올라온 것 같아요. 엄청 역동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봉우리 망고대와 혈만봉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에 있는 북극을 괴고 있는 듯 하대요. 북극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거 임금님이에요. 여러분 고전에서는 고전이 좀 쉽다고 하면 쉬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전에서는 알레고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습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굳어서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문학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고사를 많이 이용하고 고사를 이용한다는 건 하나의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어떤 상징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딱 하나만 얘기하면 그것의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이 사람들한테는 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조 중에서 어머니가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친구 어머니가 홍시를 줘서 그거를 품에 훔쳐서 나오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중국의 고사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칭시켜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서호 옛주인 해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 글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함께 이 글을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고전을 썼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너무 표현이 관습적이야.
왜 이렇게 잘난 척해가 해? 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맥락, 문화의 특징,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여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여산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여산이라고 하면 이 여산과 관련되었던 수많은 시들 이런 것들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산 진면목을 여기서 다 배나다 라고 하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냐? 임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쪽에다 정리할게요.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것. 지금 요시에서 대부분은 요거는 누구하고 관련되느냐? 임금님하고 관련됩니다. 임금님이라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하지만 임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서울, 한강, 목명, 남산이죠. 목명, 삼각산 이런 거 서울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임금님을 나타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북극성 여기서 북극성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별, 달 이런 거 나옵니다. 태양 이런 것들은 임금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여기서도 망고대하고 혈망봉이 하늘을 치밀어서 이때 하늘은 임금이에요. 임금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사례다. 무엇인가를 막 간절하게 말하려고 하는가. 외로울사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사려고 하는가. 천만겁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른다. 굽힐 줄을 모른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조가 있다. 그래서 망고대하고 혈망봉은 충신을 나타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심대로 가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계심대로 가서 12,000봉오리를 봤더니 이 봉오리가 정말 이 봉오리 끝이 전부 다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맑고 깨끗한 봉오리의 기운을 싹 모아서 무엇을 만들고 싶다? 인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 무슨 마음이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인재들과 내가 함께 정치를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런 포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비로봉은 올라가지 않아요.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오리라고 하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이 사람들이래. 정철이 합리화하는데 왜 올라가지 않느냐? 왜 올라가지 않아요? 자, 맹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공자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죠. 공자님은 노나라에 올라가서 태산에 올라가서 태산 미안해요. 자꾸 왜 이러죠? 태산 요걸 태산이에요. 요거는 동산이죠. 동산에 올라가서 공자님이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좁다라는 걸 좁고 좁은 줄 알았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좁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천하도 좁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산에 올라갈 때마다 세상이 좁다라고 느낄 만큼 공자님의 호연지기가 있었는데 나는 이 비로봉에 올라가서 조선이 좁은 줄 내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를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내가 비로봉에 올라간다고 해서 조선이 좁은 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 공자님의 이 호연지기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거에 내가 공부해봤자 뭐 하겠어. 그냥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비로봉에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어서 했고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